오늘 기사 수첩 넘어가죠. 뭐가 죽으셨어요? 서울역 고가도로는 사라지는데 다시 또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뭔가요? 경찰이 1차 민중총공궐기대회 지도부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요죄. 소요죄. 예, 오랜만에 만나는 소요죄 이 얘기 해보죠. 오늘 모든 언론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소요죄 적용하겠다 이거였는데 법률적 정의로 소요죄가 뭡니까? 여럿이 모여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마구 부숴가지고 몹쓸 행위를 벌이면 소유죄라고 하죠. 법원에서 소유죄를 분명하게 인정한 사건은 대표적인 게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1986년에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예. 모두 정권 비판 시위였고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때 외에는 소유죄 인정된 게 없습니까? 법원에서 인정받은 걸로는 없는 걸로 딱 보입니다. 두 건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기소로 소유죄가 적용된 건 있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건 지금 두 건이 나와 그래요? 있고요. 역사 속에서 소유죄는 훨씬 더 일찍 등장합니다. 언제죠? 국정 역사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유관순 열사. 3.1 만세운동 관련 기록을 보면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소유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유관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소유죄였군요. 예. 소유죄의 정의는 이제 비교적 간단합니다만은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해서 정말 죄가 있다 하려면 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력 사태나 약탈 방화 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력 사태. 이게 대구 고등법원의 판례인데 소유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나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유죄하고 나란히 늘 붙어 다니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뭔가요? 내란 및 소유죄, 계엄령 위반 및 소유죄, 유관순 열사의 보안법 위반 및 소유죄. 그렇군요. 소유죄 하나만으로는 인정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전제들이 같이 붙어야 된다는 같이 말씀. 붙어야 이제 다니는 거죠. 결국 두 가지예요.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으면 내란죄고 그렇죠. 서울, 부산, 대전처럼 한 지역이 뒤집힐 정도면 소유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군부 정권은 내란과 계엄령에 가져다 붙이고 일본 총독부는 보안법에 가져다 붙여서 사용한 예를 보듯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정권이 정권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주로 꺼내서 사용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나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유죄로 기소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판단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소유죄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니까 꼭 도시가 불타고 부서지고 해야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위험으로 갈 뻔했다라고 해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추상적 위험에 해당돼도 적용할 수는 있는 건데 그 점을 따져봐야죠. 그러죠. 여럿이 모여서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깨고 뒤집을 뻔했다라고 할 때 그 여럿은 도대체 몇 명부터냐? 몇 명부터일까?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춘천 같으면 10,000명이면 되는데 서울이면 10,000명이면 뭐 조그마한 콘서트 정도니까 그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 하나를 혼란에 빠뜨리려면 사람만 많아서 되는 건 아니고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뭐 전부 다 뭐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왔느냐 아니면 그냥 성명서 같은 것만 쭉 들고 나왔냐. 그 지역 전체를 그냥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몽둥이를 하나씩 다 들고 나왔느냐.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따져봐야죠.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헌한 대낮에 나왔냐 아니면 야심한 시각에 우르르 모였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장소. 넓은 공설운동장 같은 데 가서 자기들끼리 하면은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추진한 집단의 성격, 목적, 과정 등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죄에는 부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경찰은 여기서 경찰 버스를 흔들고 창을 깨고 한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그냥 사람을 때리고 위협하면은 이건 특수폭행, 특수협박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유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질서한 공포 상황을 만들자고 규모를 키우고 사전에 목적을 정해서 조직을 짜고 해야 소유죄가 되는 거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왜 늘 하던 대로 집회 및 시위법으로 걸지 않고 이번에 참 어디 역사 속에서 찾기도 어려웠던 소유죄를 들고 나왔을까 갑자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잠깐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혼란과 소동이 있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소동이 일어난 지점이 어디냐. 소동이 일어난 지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찰 버스 앞에서만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시위대와 무장한 경찰이
마주친 그 지점에서만 충돌이 있었지 일상의 시민 생활은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위협을 받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던 시민이 맞는다든지 그런 뭐 건 돌에 맞아서 뭐 이런 건 예.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역이 혼란과 불안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러 모인 것인데 예. 여러 참가 단체 중에 하나인 노총 지도부가 꼭 소요죄의 주범이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경찰은 이 지점에서 노총이 오래전부터 대규모로 기획했다. 조직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임무를 서로 분담했다. 요 증거만 찾아내면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 일반 뭐 변호사들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그럼 평소는 이제 집회 및 시위법으로 걸어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왜 소요죄를 들고 나왔느냐. 결국은 이름도 생소한. 내란 및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움을 일반 시민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소유죄를 다시 들여다보면 예. 이거 미처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는 우리 민족 여럿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 문제거든요. 그렇죠. 반란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까지는 아니지만 그 조금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약하게 적용시키려고 한 게 소유죄죠. 예. 지역에서 만세운동이라도 하면 처벌해야 되는데 이건 전국적인 봉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지방에 해를 끼칠 정도. 이렇게 표현해서 소유죄를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청산이 중요한 겁니다. 소요죄. 참 이름 생소해서 저도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는데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요목조목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